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지난 45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 자리에 올랐던 기업들, 그 왕들의 운명에 등골 서늘해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왕좌에 오른 바로 그 순간이 거듭 몰락의 출발선이 되곤 했던 거예요. 제일 강해진 그 정점이 알고 보니까 제일 위험한 자리였던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왕관의 저주를 한 세대씩 그리고 한 나라씩 건너가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절대 남의 나라,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올 왕들은 어떤 시대엔 미국에서, 어떤 시대엔 일본에서, 또 어떤 시대엔 중국과 중동에서 나왔어요. 왕좌가 대륙을 건너다닐 만큼 이건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무대 전체에서 거듭 반복되어 온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점에서 무너질 때마다 지수가 통째로 출렁였고 그 진동이 결국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화면 속 숫자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폐위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지금 왕좌에 앉은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일 오래된 교훈이기도 한 거죠. 자, 시계를 1980년으로 돌려볼게요. 그해 지구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IBM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약 346억 달러. 지금 보면 귀엽게 느껴지는 숫자지만 당시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였어요. 바로 뒤를 통신공룡 AT&T랑 석유거인 엑손이 바짝 쫓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석유회사가 무려 6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1980년이라는 시대를 통째로 설명해요. 세상은 거대한 기계랑 검은 기름으로 돌아갔고 그 기계의 왕이 바로 IBM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IBM을 무너뜨린 건 법무부도 라이벌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IBM 자신이었어요. 여기 이 이야기에서 제일 어이없는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1981년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놔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시애틀에 있던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에 외주로 던져버립니다. 그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IBM은 돈은 무조건 비싼 하드웨어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 기계에 딸려가는 곁다리쯤으로 본 거죠. 바로 여기서 시대의 정답이 조용히 바뀐 겁니다. 가치는 더 이상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코드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왕은 그 변화의 씨앗을 자기 손으로 뿌려놓고도 끝내 그게 뭔 뜻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자, 근데 IBM이 자기 발등 찍을 씨앗을 뿌리던 그 사이 정작 1980년대 세계 왕좌는 미국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태평양 건너 일본으로요. 자산 버블이 한창이던 그 시절 일본의 통신공룡 NTT가 1987년 상장과 동시에 폭등하면서 IBM을 저만치 따돌리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됩니다. 1989년 무렵엔 시가총액이 약 3,480억 달러까지 부풀어 올랐는데 그 한 회사 값이 웬만한 나라의 증시 전체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때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8개나 들어찼고 미국 회사는 6위 엑손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NTT가 정점을 찍은 바로 그 1989년이 일본 증시 전체의 천장이었어요. 거품이 꺼지자 NTT 주가는 단 3년 만에 85%가 증발합니다. 왕관의 저주는 이렇게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일 먼저, 제일 거대하게 터졌던 거예요. 버블이 꺼지고 왕좌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한 회사가 누구였을까요? 어이없게도 십수년 전 IBM이 곁다리 취급하며 운영체제를 외주로 던졌던 바로 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199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약 6천억 달러까지 치솟아요. 윈도우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의 표준이 됐고 빌 게이츠는 지구 최고 부자가 됐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저주가 작동해요. 너무 강해진 나머지 2000년 6월에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회사로 쪼개라는 분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명령은 나중에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제 분할까지는 안 갔지만 한 회사가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제일 확실한 신호였어요. 역사를 보면요, 왕이 너무 커져서 나라가 그를 쪼개려 들 때가 대개 그 왕의 전성기 끝물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백미가 나옵니다. 왕관의 저주가 인류 역사상 제일 극단적인 형태로 터진 사건이에요. 닷컴 버블이 광기로 치닫던 2000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도 잠깐 1위 자리를 내줍니다. 그 자리를 빼앗은 회사가 시스코였어요. 인터넷이라는 새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관을 깔던 회사, 전 세계 데이터가 흐르는 길목마다 네트워크 장비를 박아놓던 회사였죠. 인터넷이 커질수록 시스코가 돈을 번다는 논리에 시장은 완전히 도취돼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25일, 시스코 시가총액이 약 5,792억 달러를 찍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약 10억 달러 차이로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단 이틀 뒤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화려한 대관식이 사실은 장례식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1위에 오른 바로 그 며칠이 시스코 주가의 영원한 천장이 돼버린 거예요. 며칠 뒤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고 시스코는 고점 대비 80% 넘게 무너집니다. 여기까진 버블 붕괴의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스코가 2000년 3월에 그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25년이에요. 2025년 12월이 돼서야 비로소 닷컴 시절 고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다시 강조하는데요. 시스코는 망한 회사 아니에요. 25년 내내 멀쩡히 영업하며 꼬박꼬박 이익을 내온 우량 기업입니다. 근데도 단지 회사가 제일 비쌌던 그 며칠 사이에 그 주식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전 되찾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통째로 걸린 거예요. 좋은 회사를 사는 거랑 좋은 회사를 좋은 값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닷컴 거품이 꺼지자 왕좌는 다시 한번 시대의 색깔을 바꿉니다. 2000년대 초반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산업, 금융, 복합 거인이 잠깐씩 정상을 지켰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왕좌가 석유로 넘어가요. 엑소모빌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아 여러 해를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석유의 시대에 왕관의 저주가 시스코보다도 극단적인 형태로 한 번 더 터져요. 2007년 11월 중국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첫날에만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찍은 회사가 됩니다. 그 순간 세계 1위였죠. 근데 바로 그 상장 첫날이 영원한 천장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 폭락이 잇따라 덮치면서 페트로차이나는 이후 10년에 걸쳐 약 8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잃습니다. 한 회사가 날려버린 주주 가치로는 당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타이틀을 거머쥔 바로 그 첫날이 또다시 폐위의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게 그냥 운 나쁜 우연의 반복일까요? 놀랍게도 이 왕관의 저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통계로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디멘셔널이 1927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00년치 미국 주식 데이터를 통째로 분석했어요. 결과가 진짜 서늘합니다. 어떤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안에 새로 진입하면 그 직후 3년 동안은 시장을 연평균 약 0.7% 앞섰어요. 1등에 갓 올라선 직후엔 잠깐 더 빛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사들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입 이후 5년 그리고 10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보면 이 거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시장을 밑돌았어요. 한두 회사의 운 나쁜 예외가 아니라 100년에 걸친 수많은 사례의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커진 회사가 그 다음 10년 동안 시장 평균만도 못한 성적을 낸다는 것. 이게 바로 왕관의 저주의 실체이고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반복될까요? 저는 3가지 힘이 동시에 짓누른다고 봅니다. 첫째, 어떤 회사가 1등에 오른다는 건 그 회사가 그 시대의 정답을 거의 완벽하게 풀어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다 풀었다는 건 뒤집어 보면 더 이상 풀어서 키울 문제가 안 남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장의 연료 탱크가 거의 바닥났다는 신호인 거죠. 둘째, 1등이 되는 순간 그 회사는 세상 모든 규제 당국이랑 경쟁자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공동 표적이 됩니다. IBM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정확히 정점에서 독점 소송에 발목 잡혔죠. 왕관은 곧 모두가 노리는 관역이라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왕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정답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 새 질문이 출제됐을 때 본능적으로 그걸 곁다리 취급하며 외면해버려요. IBM이 소프트웨어를 곁다리로 본 것이 정확히 그런 실수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저주,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2011년 애플이 엑손모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요. 처음엔 두 회사가 그해 내내 1위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2013년 초엔 엑손이 잠깐 되찾기도 했죠. 근데 결국 애플은 그 왕좌에 올라선 뒤로 무너지기는커녕 10년 넘게 정상권을 지키며 그 정점에서 산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겼습니다. 왕관의 저주를 정면으로 비껴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술 더 뜹니다. 2000년에 분할 명령까지 맞으며 무너졌던 그 왕이 거의 20년 만인 2018년부터 애플을 여러 차례 다시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해요. 한 번 저주에 걸린 왕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도 왕좌는 쉴 새 없이 주인이 바뀝니다. 2022년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사우디 아람코가 잠깐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모든 왕을 예외 없이 죽이는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1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곧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1등이라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그 정점에서 비싸게 사들이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애플처럼 저주를 비껴간 왕도 분명 있지만 NTT와 시스코와 페트로차이나처럼 바로 그 정점에서 산 사람을 수십 년씩 묶어둔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왕좌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세계 왕좌엔 엔비디아가 앉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를 찍어내는 회사, GPU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답을 손에 쥔 회사죠. 엔비디아는 2024년 6월에 잠깐 세계 1위를 찍은 뒤 그해 11월 애플을 다시 제치고 정상을 굳혔고 2025년 7월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긴 기업이 됐습니다. IBM의 346억 달러에서 출발한 왕관의 무게가 한 세대 남짓 만에 4조 달러까지 100배 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시대마다 왕은 갈렸어도 왕관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 이 저주에 걸릴까요? 저는 단언 안 하겠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흐름은 분명 진짜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허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엔비디아는 애플처럼 이 저주를 비껴가는 또 하나의 예외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정말 누구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등이라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 느낌만큼은 지난 45년 동안 시장이 사람들한테 제일 비싼 수업료를 받아낸 착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느낌을 의심 없이 믿은 사람들이 매번 정점에서 왕의 주식을 받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왜 단 하나의 왕한테 모든 걸 거는 대신 시장이라는 무대 전체에 올라타는 방식이 그토록 오래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왕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어요. 미국의 메인프레임에서 일본의 통신망으로, 다시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인터넷 배관으로, 산업과 금융으로, 석유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칩으로요. 왕좌는 나라도 산업도 가리지 않고 옮겨 다녔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될지를 매번 정확히 맞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1980년에 그 조그만 외주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폐위돼도 무대 자체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개별 왕의 얼굴을 쫓느라 정점에서 사고 폐위된 뒤에 파는 대신 무대 전체에 올라타 다음 왕이 누구든 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규칙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45년에 걸친 폐위의 역사가 결국 우리한테 남긴 제일 값진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 한 세대를 꿰뚫는 새로운 각도 하나를 더해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부디 딱 한 번만 떠올려주세요. 1989년의 NTT도, 2000년 3월의 시스코도, 2007년의 페트로차이나도 바로 그 순간엔 세상 누구도 그들이 무너질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런 식으로 뉴스 뒤에 숨은 시장의 진짜 구조를 함께 파헤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